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편이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부동산 금융론이었습니다. 부동산 금융론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아시고요. 오늘 새로운 내용 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 상환 방법은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해서 이것은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차이가 있죠.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은행.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것을 선호하게 됩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대출 실행을 한다면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겠죠. 그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이런 것도 했죠. 원리금 균등은 특징이 뭔가요? 일단 그 말 뜻에서는 원금 이자 합계액이 일정한 방법이죠. 여기서 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원금 이자 합계액이 일정한데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지불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같은 금액이 지불되는데 그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과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뭐가 더 많은 편이에요? 처음엔 이자가 더 많은 편이고요. 가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지만 원금 상환분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원금 상환분이 일정한 거죠. 근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금만 갖다 줘서는 안 되죠. 이자 지급분도 함께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지급분하고 합쳐서 갖다 주는 요 금액을 원리금 지불액이라고 해요. 그 원리금 지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원리금 지불액 자체가 같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이지만 얘는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납입하는 금액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얘하고는 반대로 납입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최증식 또는 점증식 하죠. 최증식 또는 점증식. 올해 시험에서는 요게 출제됐어요. 요게 최증식. 간혹 얘네들 셋 중에서는 이 둘이 더 많이 출제되거든요. 여기에 조금 드물게 출제되는데 원래는 이게 출제됐습니다. 원래는 여기서도 출제되고 여기서도 출제됐어요. 다 출제됐습니다. 보통 금융론에서 한 3문제 정도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원래는 금융론에서 무려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된 편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서 2문제 나오고요. 또 저당, 또 뭘 했죠? 저당 유동화 있죠. 저당 유동화에서 2문제 나오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서도 2문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기 저당 유동화해서 이거는 뭐 때문에 도입된 거라 그랬죠? 저당 유동화가 도입된 이유. 저당 유동화 하면 이제 뭐를 떠올려야 돼요? 현금화. 현금화 하는 게 유동화죠. 그때 IMF 당시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수업한 분들하고 다시 만난 것처럼 질문을 했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IMF 당시에 은행 때문에 도입이 됐습니다. 은행이 그때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많이 쓰러졌다 그랬죠. 근데 은행이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은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융기관은 이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일반 기업은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은 자기만 망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기업에서 돈 받을 거 있는 업체들이 많았다. 많으면 많을수록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 하도급 이렇게 하도급이 많은 그런 업체 위에 기업이 사라져 버리면 그 밑으로는 다 쓰러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돈 받을 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근데 은행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은행은 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은행이 하나 쓰러진다는 것은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쓰러진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은행이 쓰러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동화 제도가 있었으면 근데 유동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쓰러졌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저당 유동화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현금화하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채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해서 은행들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은 현금화였고요. 현금화. 그리고 그 구조가 있었죠.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시장이에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는. 근데 만들어진 저당 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었죠. 그림으로 그리면 저당 유동화 하면은 늘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저당 시장,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차 저당 시장이 과거에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2차 저당 시장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고요. 시장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수요자, 공급자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이 둘이 수요 공급자고요.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여기가 수요자, 여기가 공급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업무에서 중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 이런 유동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서 리츠 얘기를 했죠. 리츠는 누구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도입된 이유가? 그것도 이제 IMF를 배경으로 하죠.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입을 해 주려면 많은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많은 자금을 개인이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입이 됐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는 거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은 뭐고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이 지분금융은 특징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부채금융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부채금융의 가장 큰 특징, 지분금융의 가장 큰 특징. 지분금융은 배당입니다. 배당. 실적에 따른 배당이고요. 부채금융은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펀드는 배당이니까 이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츠가 바로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츠 하나 만든다 그랬죠. 리츠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된다 그래요. 주주. 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주식, 그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왜 공모주 청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증권시장에 공모주 청약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 돈이 이제 그 회사의 자본금이 돼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쪽에 어느 쪽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리츠는 이 지분금융 쪽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채금융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요걸 통해서 이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여기서도 증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증권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MBS라고 하는 증권. 요게 이제 나중에 여기 부채금융에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 대략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 많다 그랬죠. 잡다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뭐 오늘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이 잡다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대략 그냥 타이틀만 좀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용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이 활동이 지금 앞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케팅까지 뒤로 와 있고요. 마케팅까지는 뒤로 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앞쪽에 가 있어요. 잡다한 부동산 활동들이 이게 왜 앞쪽에 가 있는가 하면 이게 체계상으로는 그냥 여기 전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체계상으로는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한 7, 8년 전에서부터인가 시험 시행 공부를 할 때 어디에서 몇 퍼센트 출제하고 어디에서 몇 퍼센트 출제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출제하는 분야를 이렇게 시험 시행 공고 당시에 알려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 55쪽에 가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을 앞쪽에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체계상으로는 이쪽 뒤인데 이 각종 부동산 활동이거든요. 이게 각종 부동산 활동. 이 각종 부동산 활동에 이런 식으로 이용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이렇게 세분되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55페이지에 가시면은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이 있죠. 여기서 이제 입지론이 있고요. 입지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 하는 게 있고요. 지대론. 자,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입문 과정이라 요런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또는 직가론도 있어요. 지대론도 있고 직가론. 근데 뭐 직가론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뭐 입지 선정 활동, 마케팅 활동, 뭐 도시 공간 구조론, 뭐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 이런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죠. 이용 활동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분의 1 정도라고나 할까? 10분의 1이면 10년에 한 문제 나온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문제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는데 용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장을 만들어 버려요. 용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단어 정리, 용어 정리 정도 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
지문으로는 좀 간혹 언급될 수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부동산 관리 활동은. 요거는 한 두 문제에 가까워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두 문제에 가깝고요. 요거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요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한 문제에 가까워요. 최근의 경향이 그래요. 최근의 경향이. 과거에는 이게 두 문제에 가까웠는데 이제 점점 한 문제에 가까워서 최근 10년간 문제를 다 모아봐야 한 10서너 문제 이런 식으로 점점 돼가요. 한 거의 1.5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 1에서 인데 거의 중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 15문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론 요거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이런 정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좀 출제가 여기 좀 빠진 것이 없죠.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서 꽤 많이 나왔는데요. 점점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기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활동은 100 몇 쪽이죠? 104쪽이 있죠. 104쪽이 이제 이용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용어 뜻을 알아두는 정도로만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 뜻 있죠. 104쪽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 있죠.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일단 최유효 이용,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보고. 어떤 단어는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개념을 공부할 때 법경기 공부하셨죠.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모두 살펴본다고요. 이 최유효 이용 개념을 얘기할 때도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이용하는 건데 무슨 뭐 불법적인 이용이더라도 가장 잘 이용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인 이용이라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가장 큰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은 어려운 이유가 이걸 그냥 혼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개념을 찾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유효 이용을 생각할 때 법경기를 동시에 생각하시라. 지금까지 해왔던 복합 개념에 따라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최유효 이용의 동그라미 1번, 2번 찾으셨어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을 합쳐서 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이 모두 합리적. 104쪽입니다. 지금. 104쪽. 104쪽에 최유효 이용하고 있습니다. 104쪽에 최유효 이용. 자, 그래서 합리적, 합법적을 묶어서 그냥 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적과 합법적을 묶어서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 이건 뭐겠어요? 이건 기술적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 동그라미 4번은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 최유효 이용도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뭐 따로 기억하기보다는 최유효 이용을 이걸 판단할 때는 이런 모든 측면을 다 함께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집약도라는 단어 보세요. 지금 단어 설명하는 거예요. 집약도. 집약도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자토 이렇게. 노자토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노자토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하기야 제가 또 무리한 질문을 한 거죠. 한 달 전에 했던 거를 이제 또 질문하니까. 노자토, 노동자본 토지, 생산 요소 얘기할 때 했습니다.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 법적인 측면의 개념, 경제적인 측면의 개념, 기술적인 측면의 개념이었어요. 법적인 측면은 협의 강요로 다시 나누어지고
협의의 개념을 민법상 개념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렇게 했고요. 광의의 개념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부동산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측면의 부동산은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표현할 때 생산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개념에서 생산 요소를 얘기했어요. 그때 생산 요소 할 때 노자토 이렇게 했습니다. 노자토, 노동, 자본, 토지 여기 생산 요소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 주에 또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언제 했는가 하면 공급 결정 요인 할 때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이렇게 할 때 또 생산 요소가 나왔어요. 예, 그때 생산 요소 가격 할 때 노동의 가격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가격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렸어요. 가격이라는 게 대표 용어고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달리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금 시장에서는 가격을 이자율, 자금 시장에서는 가격을 이자율, 외환 시장에서는 가격을 환율, 임대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대료, 특히 토지 임대 시장에서는 지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 임금, 자본 대가, 이자율, 토지 사용 대가, 지대 이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 이제 복습한 거예요. 노자토에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노자토. 자, 근데 이 노동 사용량, 자본 사용량을 말해요. 노동 사용량, 자본 사용량. 그리고 밑에는 토지 사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 건물이 높이 있는 거하고 낮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여기는 위로 많이 올라간 경우라면 노동과 자본 사용량이 더 많고요. 여기는 더 적습니다. 그죠? 요런 것은 집약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거는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겠죠.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를 대놓고 묻지 않아요. 집약도가 뭐냐 이렇게 대놓고 잘 안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집약적이라는 단어를. 자, 들어보세요.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조방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방적이 뭔다는지 집약적이 뭔다는지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부증성이 뭐예요? 부증성. 토지의 부증성.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집약적 이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어렵지 않은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틀리면은 합격하는 시험이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약적, 조방적 단어가 나오고요. 다음에 그 집약한계, 조방한계라는 말이 있죠. 집약한계 하는 것하고요. 조방한계, 이게 전부 다 이제 단어 뜻 알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집약한계는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해요. 이 토지 이용의 상한선을 말하고요. 요거는 토지 이용의 하한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이용을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거보다는 더 잘 이용할 수 없어서 이 상태에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집약한계,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조방한계 그래요.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조방적 한계, 조방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는 일단 지나가세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거는 어렵지 않아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면 이윤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이 소리나 이 소리나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했나요? 뭔 뜻인지 아시나요?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다라는 게 이거 수학의 미분 개념이에요. 미분. 수학의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거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나가시고, 아, 그런 경우가 그냥 집약 한계라 그러더구나, 뭐 그런다, 뭐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가로 4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뭐냐? 요 단어 설명이에요. 단어 설명이 지금은. 예, 오늘은 정말 좀 어쩌면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단어 뜻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단어 뜻만 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자토 있다 그랬죠. 노자토. 노자토 있는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소리거든요. 생산 요소를 어떻게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산 요소를 대체한다면 어떻게 대체합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다른 걸로 대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다른 걸로 대체, 뭘로 대체할까요?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 토지. 어떻게 대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다른 생산 요소를 다 대체합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러한 높이로 이거하고 똑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으로 펼쳐야죠, 옆으로. 그죠? 똑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으로 펼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얘보다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럼 토지를 많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토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죠. 토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자본은 많이 사용한다고요. 집약적이라 그랬죠. 집약적. 이 노동 자본이 많이 사용됐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노동이나 자본이 뭐를 대체했다? 토지를 대체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바로 생산 요소가 대체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공간 6칸을 만든 거하고 이러한 공간 6칸을 만든 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누가 누구를 대체했다고요? 토지가 자본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본이 토지를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까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제 전염되고 있습니다. 예, 자본이 토지를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상업적 이용을 보세요. 상업적 이용. 그다음에 농업적 이용, 농업 이용. 농업 이용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상업 이용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상업 이용에서 이렇게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여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라고 얘기할 때 자본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본이 대체예요. 자본이. 지금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경비 노동자의 지금 현실에 대한 막 그 매스컴에 이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경비 노동자들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해고하잖아요. 왜 해고합니까? 예? 왜 대체를 하죠? 왜 대체를 할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그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계속 이게 80%에서부터 조금씩 올려왔었거든요. 올려왔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00% 이제 맞추는 거예요. 100%. 그것도 이제 100%에 맞추는 거예요. 100%에 맞추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100%에 맞추려면은 한 집당 관리비를 몇천 원씩 더 내야 되거든. 한 집당 몇천 원씩. 한 집당 몇천 원씩 더 내는 게 아깝다고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안 올려주는 대신에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면은 그 경비 노동자의 공백을 뭔가가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가가 뭐가 대체하는 거예요? 자본이 대체한다. 그게 자본이라고. CCTV하고 이게 자본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해고를 하면은 지금 현재 한 100만 원 되나요? 경비 노동자 월급이 100만 원 안 될지도 몰라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연봉이 1000만 원,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110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는 120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200만 원으로 올려주면은 얼마가 더 발생합니까? 200만 원 더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 한 명 자르면 이제 이런 사람이 10명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이 10명. 1년에 1억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올려주고 일부를 올려주는 거죠. 일부를 1200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8명을 고용을 하면은 10명 중에 10명이 1000만 원이었는데 10명 곱하기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1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2명 잘라버려. 2명 자르고 8명으로 1200만 원.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9600만 원 되잖아요. 이러면은 2명만 자를까요? 2명 아닙니다. 4명 자르, 4명. 6명을 남겨놓고요. 4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 돼요. 7200이잖아요. 남는 2800으로 CCTV 같은 거 설치한다고요. 이 설치할 돈을 마련하려면은 사람을 2명만 자르면 안 돼요. 사람 자르는 건 훨씬 많이 잘라요. 4명이나 잘라야 돼. 이 4명 공백 생기는 거를 CCTV 4대, 뭐 예를 들어 700만 원씩 해서 4대 설치하는 거예요. CCTV 4대. 사람 있을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가 대체되는 거는 이런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이게 상업적, 이용, 농업적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생산 요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생산 요소를 써야 안 써요? 생산 요소를 안 쓰는 거죠. 지금 오늘 벌써 재미없다는 티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시간 되면 조는 거예요? 원래 7시, 요 시점 되면 조는 거죠. 안 되겠어. 이제는 잠을 깨어가면서 이 해초리를 들고 해야 되지. 둘째 시간부터 괜찮습니다. 둘째 시간부터 괜찮습니까? 늘 첫째 시간, 요 시간대 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조용한 게 있고요. 지죽은 듯이 조용한 게 있어요. 그게 그 조용한 정도가 달라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조용한 거는, 이게 정말 그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살벌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탁 모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들 어디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 푹 쉬었는데도 그러죠. 푹 쉬었는데도. 자, 어쨌든,
생산 요소 대체성. 자, 요 말은 생산 요소 대체성. 요거는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더 비싼 거는 덜 쓴다고요. 경비원들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마냥 이것도 일종의 저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지난주에 정책론 할 때 최고 임대료 규제 이거 했었잖아요. 임대료 수준을 최고 여기까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규제를 했는가 하면 시장 임대료보다는 낮게 규제를 했거든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수요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공급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공급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임금을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임금을 시장 임대료보다 어디에 규제하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높게 하는 거, 높게.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을 덜 써버리는 거예요. 덜 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고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취지는 좋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 경비 노동자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잘리게 돼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참 이 건전한 사회라면 그 한 가구당 한 몇천 원씩 더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 한 가구당 그 한 달에 몇천 원이죠, 한 달에. 보통 한 1000세대 된다 생각해요, 1000세대. 1000세대면은 1000원씩 더 내면 얼마 더 모입니까? 1000원씩 더 내면 100만 원 더 모이거든요. 1000세대면 1000원씩 더 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명한테 10만 원 더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3,000원 더 낸다고 생각해볼까요? 3,000원. 3,000원 더 내면은 300만 원 더 모이잖아요. 300만 원이면은 10만 원씩 30명한테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 30명 되는 데는 꽤 많은 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불과 한 집당으로 생각하면은 몇천 원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까워서 사람들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매달 3,000원씩. 예, 매달 3,000원씩. 매달 3,000원씩 이제 1년이면 한 36,000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생산 요소 대체성이 달라진다고요. 생산 요소 대체성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입지잉여라는 단어 있죠. 이 입지잉여라는 단어는 입지를 앞으로 이제 입지라는 단어 배우실 텐데 입지는 위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잉여는 남는 거란 뜻이에요. 잉여란 단어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표현은 그럴듯해서 입지잉여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중개사무소나 아니면 어떤 뭐 식당이든 왜 길목이 좋다 그러잖아요. 목이 좋다. 목이 좋다라는 게 바로 이 입지잉여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입지잉여라 그러면 그냥 목이 좋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입지잉여가 크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입지잉여. 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스프롤 현상이라는 단어 있죠. 스프롤 현상이라는 단어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해요. 스프롤 현상은 무질서하게. 그래서 그 의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충분한 도시 계획 등으로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며 비지적 개발도 있어요. 비지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날아갈 비자죠. 지자가 땅 지자죠. 이건 이제 비직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정치학 용어 중에 비직국. 비직국. 먹는 비직국은 아닙니다. 먹는 비직국은 아니고요. 날아갈 비자, 땅 지자인데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안에 다른 나라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국이 있고요. 이게 같은 나라예요. 이건 다른 나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를 국제정치학에서는 비직국이라고 그래요. 비직국.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제정, 황제, 왕정이죠, 왕정. 그러니까 서로 정복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 과정에서 얘네들 또 왕가들끼리 또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지네들끼리. 지네들끼리 결혼하면서 이게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해가지고. 같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면 한 몸.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스페인 왕 중에 펠리페 2세인가 거기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해요. 청혼. 그래서 청혼이 성사되면 이제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가. 옛날에 독일 통일되기 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독일 통일되기 전에 동베를린, 서베를린, 동독, 서독 아시죠? 이렇게 이제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잖아요. 베를린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베를린이 여기 없었어요. 베를린이 여기 있어요. 베를린이 여기 있습니다. 동독 땅 안에. 그리고 그 베를린 안에 서베를린, 동베를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베를린은 소독영이거든요. 그럼 서베를린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독 땅을 밟지 않고서는 서베를린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서독은 비지국이 되는 거예요. 요 남의 땅, 동독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베를린이. 그래서 이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지를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는 현상을 비지적 스프롤 현상이라고 해요. 공지 남기고 개발되고, 공지 남기고 개발되고, 공지 남기고, 이런 비지적 스프롤 현상도 있고, 또 간선도로를 따라가면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프롤 현상은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지금은 뜻만 알아두세요. 다음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있죠.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하고요. 직주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이렇게 하면 돼요. 과거에 도시가 형성되는 초기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이 전부 다 자기 집 근처에 있죠. 그 집이 자기 직장 근처에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 다 직장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면은 계속 확산되다 보면은 도심에 사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요. 또 집값도 비싸고요. 그리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심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울 도심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는 정말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정말 그 매연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 매연이. 지금은 매연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 버스들 있죠. 버스들 타려면은 막 서는 데까지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그때는 정말 무질서했어요. 지금은 이 버스 서는 이 서는 곳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많이 혼잡스러운 곳에서는 버스 서는 데를 서울역 앞 같은 환승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붐비는 경우에는 또 어떤 차선이 서는 정류장과 서지 않는 정류장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쭉 놓고 전부 다 거기 서니까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저기 서면은 막 쫓아가서 타야 되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가면 막 쫓아가서 타야 되고 근데 그 쫓아다니면서 이 내뿜는 매연이 전부 다 뭡니까? 내뿜는 매연이 전부 다 경유차 내뿜는 매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LNG 버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기가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 환경이 별로 안 좋고 땅값은 비싸고 막 이러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를 직주 분리 현상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해야 돼. 교통이 발달해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주분리 현상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외곽에는 심상도시라 그러죠. 배드타운. 그리고 도심은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되는 현상. 도심 공동화, 도넛 현상.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직주 분리고요. 직주 접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을 말해요. 워낙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든. 교통체증이 심해지니까 차라리 도심으로 오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심 환경도 개선이 많이 되고요. 자, 그게 직주 접근, 직주 분리. 자, 이게 단어 뜻만 설명드리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있죠. 자, 이 부동산 관리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내용이 있는 것들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올해는 부동산 관리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 관리의 종류해서 나오는 거 있죠. 2번 주제 108쪽에. 거기에서 협의의 관리는 유지관리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예요. 근데 이제 협의의 관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거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우리는 광의의 관리, 요걸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광의의 관리해서 요거를 부동산 관리의 내용,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이 광의의 관리가 이게 무슨 관리라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으로 해서 언급이 많이 돼요. 근데 뭐 광의의 관리나 이 관리의 내용이나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법적인 측면의 관리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의 관리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도 있다. 광의의 관리할 때 이것도 뭐 나와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복합 개념에 따라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최유효 이용도 복합 개념 했죠. 최유효 이용을 따질 때도 이게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따질 때 합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관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3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주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거는 권리 측면 살펴보는 거예요. 등기부 같은 거 이런 거.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가치나 가격 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측면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은 보통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왜 설비 같은 거 있죠. 부동산 관리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라든가 보안, 보전 뭐 이런 거. 이 보전은 현상 유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전이라는 단어는 현상 유지입니다. 길이 보전하세요. 현상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관리의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그 109쪽에 부동산 관리 방식 있죠. 그 관리 방식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부동산 관리 방식. 이 관리 방식, 올해 여기서도 출제가 됐어요. 여기.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자가 관리하고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위탁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 관리 이렇게 3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위혼 합니다. 자위혼. 앞 글자 따면은 보통 여러분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어떤 게 좀 더 많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위탁 관리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고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가 관리 쪽이 많고요. 만약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거는 뭘까요?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거는
위탁 관리겠죠. 기밀 유지가 잘 되는 방식이라면 예, 그런 식으로 물어요. 그런 식으로. 통제가 잘 되는 방식은 뭘까요? 통제가 잘 되는 방식은 자가관리. 이건 통제가 조금 덜 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묻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대답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 나갈 거고요. 다음에 그 이제 110쪽에 가시면 그게 장단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묻고요.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유지 활동이라는 거 있죠. 예, 이 유지 활동은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유지 활동은 여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임대료 결정 방법이라는 거 있죠.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 내용은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지문으로만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꽤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 111쪽에 건물의 생애주기 있죠. 111쪽에 건물의 생애주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 10년간 3번 또는 4번, 그게 더 많이 나왔네. 10년 동안으로 치자면. 이거보다도 많이 나왔네요. 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예, 이 주제가 지금 여기 없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영역이라고 하면은 영역이 넓냐, 좁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관리해 주세요 하는데 뭐 설비라든가 뭐 시설 같은 데 초점을 맞추는 관리, 부동산 관리해 주세요 할 때. 그렇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좁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임대차 계약한다거나 뭐 임대료 수준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그 세콤 같은 거 이거 용역 계약하는 거 이런 걸 다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보다도 더 넓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왜 옛날 같으면 왜 좀 부잣집에 왜 마름이라고 하나요? 집사? 집사 마름 들어보셨어요? 마름?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해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어떤 부동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중에서도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가 몇 마리고 뭐가 이제 동산도 있고 이러면은 이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부동산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훨씬 더 넓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놈이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은 놈인데 이 놈이 관리는 잘했어요. 부동산 관리를. 누군가가 이 물건을 좀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관리를 했대요. 근데 그게 모텔이었대, 모텔. 근데 얘가 그 모텔을 관리를 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모텔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오게 이 관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친구를 더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 엄청 많았나 봐요. 경상남도 지역에. 근데 대부분이 모텔이었대요. 호텔도 있고요. 그 숙박업소를 위주로 이 사람이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이 친구한테 너 이거 그냥 다 해라. 다 좀 관리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모텔만 보지 말고 다 보라는 거죠. 다. 이럴 때에는 이 친구가 그 모텔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사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부동산, 그것도 숙박업소만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건의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숙박업소 쪽으로만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걸로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 거는 그 부동산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관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넓은 차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는 자산 관리의 하나로서 얘기를 해요. 자산 관리. 에셋이라 에셋.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에셋 매니지먼트. 근데 그거보다 좀 좁게 얘기할 때는 부동산 관리라 그래. 부동산 관리. 또는 이제 요거는 영어로는 프로퍼티라 그래. 이게 지금 이 단어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제.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산하고 재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산이라고 할 때는 뭐고 재산이라고 할 때는 뭔가요? 예? 일단 글씨가 다르고요. 예.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아, 이거는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거고 재산은 순자산? 재산은 순자산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더 있나요? 재산을 하면은 나한테는 전혀 빚이 없는 순수히 내 것만 얘기하는 개념이고, 자산 하면은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좀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딱 정해진 바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구별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이 에셋은 그야말로 자산 전부 다예요. 예, 제일 넓은 의미. 이 프로퍼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영어에서는 부동산 쪽을 주로 얘기합니다. 부동산. 이 자산 중에서도 영어로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학에서는 이걸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전부 다를 말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영어 공부할 때 이 프로퍼티를 찾아보잖아요. 사전에. 그러면은 재산이란 뜻도 있고 부동산이란 뜻도 있고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이걸 재산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재산으로 해버리면 자산하고 재산하고 우리나라에 구별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퍼티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좁게 좀 하는 게 건물 임대차 관리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은 더 괜찮은 번역인데 이거를 재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 이게. 골치 아파져, 이래. 그때는 이 영어 단어를 봐야 돼요, 영어 단어를. 이게 더 넓고, 이게 더 좁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이거는 영역이 이거보다도 더 좁죠. 예. 자부시, 이렇게 자부시. 됐습니까?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금 쉬는 시간에 잠 깨고 다시 봐야 돼요. 잠 깨고 다시 봐야 되니까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겠습니다.